네, 6월 5일 ESBN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저희 대표님이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진짜 오랜만에 하게 됐는데, 근데 이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책은 책보다는 오늘 그래서 금방 끝내려고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잠깐만요. 영상이 되게, 혹시 지난번에 우리 틀어줬나, 영상 한번? 틀어줬어요? 어떤 영상 뉴스 할 때 말씀하세요? 영상 같은 거 전송되잖아.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관련돼가지고, 브레인?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안 그거. 틀어줬어요. 그쵸? 네. 안 했죠? 네, 이거 한번. 이번에 택신 개념이 여기 너무 힘들었어. 그 핵심이 기준틀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지금 가장 피질 기둥하고 기준틀인데, 사실 피질 기둥은 되게 피지컬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이해하고 말고 없으면 그냥 피지컬하게 보면 되지만, 결국 그 개념이나 이런 것들 이해하는 중요한 기준이 기준툴이라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 기준툴이 기준툴이 이제 설명하는 게 되게 재미나더라고요. 이 영상 혹시 뭐 안 봤죠? 네. 네. 네, 이거 한번, 이게 뇌라는 건데, 이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뇌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근데 이제 사람이, 하고 또 이제 머신러닝하고 어떻게 비슷한가? 그렇지 않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 핵심은 이 신피질이라고 하는 이 신피질을 옛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쭉 펼치면 큰 냅킨 정도 되는 게 2mm 정도라고 했죠. 그게 이제 신피질이고, 이 신피질이 학습하고 뭐 배우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 근데 이걸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전기 자극에 의해 가지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CPG들이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는 아까 감각, 눈으로 보는 것도 있고 귀도 있고, 또 이제 뭔가 사물을 보고 생각도 기억도 하는 그건데, 이게 지금 사람들이 공간을 지각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공간을 파악할 때 사람 머릿속에 저렇게 틀이 있다는 거예요. 틀. 공간의 바둑 같은 틀이 있고, 거기에 저렇게 있으면 이제 저렇게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 가상. 그러니까 저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핵심이 이제 나오는 건데, 사람의 어떤 머릿속에 있는 그림, 저 틀하고 실제 리얼하고, 그 교수님께서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1대1로 매핑이 돼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변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라이다 있죠. 라이다로 이렇게 주변을 스캐닝 쫙 하면은, 그걸 스캐닝 해가지고 3D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디지털적으로. 네. 그거와 같이 우리 뇌도 우리 주변에 어떤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 주변에 어떤 사물들이나 이런 것들의 위치를 저렇게 지도 형식으로 매핑해서 갖고 있는 거. 저걸 기준 틀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한다는 거죠. 저런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도, 근데 저런 것들을 서로 이제, 확인을 하는데, 근데 이제 특별한 어떤 이제 기준 틀이나 이런 것들, 할 때 이 컵을 본다고 하면, 컵을 이게 관찰한다고 보면 이 사람의 머릿속에 이제 하나의 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보게 되는데, 그게 눈으로 한번 봤을 때 보면 이제 서로 이거 컵 같은데라고 한 틀을 잡고 이제 거기에다가 저런 피질 기둥이 있는 거지. 음, 이게 이제 피질 기둥들이 이게 15만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15만 개가 이 컵에 대한 정보를 그 피직 그 기준 저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컵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했을 때 저런 어떤 느낌 있죠. 저런 형상이 저렇게 많은 컵의 종류가 있는 거죠. 저렇게 많은 컵의 종류가 이제 기존의 또 매트릭스로 관리가 되고 이게 이제 다 피지 기둥에 거의 한 개씩 들어가죠. 지금 보면 그 형식이 거의 그 우리는 이제 보통 이렇게 한 형체를 여러 개가 이렇게 나누어서 가는다고 생각하는데 한 피지 기둥이 하나의 어떤 기준틀을 넣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다는 거예요. 정보를. 저렇게 가지고 있는. 그리고 나는 이제 이거는 이제는 위치, 아까는 모양에 대한 거고, 이거는 이제 손으로 이렇게 만지다 보면 여기 옆에 뭐가 있고 이렇게 있고 한 그런 정보들도 피지 기둥에 같이 이게 이제 위치에 대한 그 기준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제 그 모양으로 먼저 보고, 아 모양으로서 이게 뭐지? 라고 이제 보고, 아 이게 컵인가? 하고 음, 예, 그래서 저런 컨셉이 있는 거죠. 컨셉이 생기는 거지. 그럼 이제 저런 어떤 시각 정보하고 그 기존에 있었던 그 정보가 서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무엇인지를 찾고 그리고 이제 그거가 이제 하나를 도출해내는 방식은 처음에는 얘가 된다 이렇게 그 서로 이제 하다가 이렇게 모으고 합의해서 아 얘 컵이야 라고 이렇게 딱 도출해낸다는 거죠. 저 기둥들이 피지 기둥들이 종합하는 거죠. 그리고 네, 그 종합을 하고 그러면 이제 저 피지 기둥들이 이제 저 모양이 있잖아요. 저거는 이제는 촉각 이제 위치에 대한 얘기인데 저렇게 해서 그 모양을 만들고 이제 그걸 내가 위치 이제 저기 앞에는 그 저쪽에 그 까만 거는 이제 그 모양으로 인식한 거고 이게 그것에 대한 위치 있죠. 이렇게 손의 어떤 상대적 위치를 가지고 구현하는 게 이제 저 지금 앞에 파란색.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어떤 그 세포를 가지고서 얘가 뭐다라는 것을 딱 그 찾는다 이거지. 터치하고 비전. 이게 두 가지 어떤 거가 위치와 그 모양. 근데 기준치라는 건 아까 그 맵인데 그 맵은 이렇게 X, Y, Z의 어떤 공간의 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저렇게 레퍼런스 프레임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참조 프레임인데 이렇게 그 우리 뇌는 이 3차원 공간의 그 내용들을 이렇게 틀로 만든다는 거예요. 솔직히 내가 좀 약간 기준 틀에서 헷갈리게 막 얘기하는 게 나도 잘 모르겠어. 왜냐면 내가 이해했는데 아닌 것 같고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것 같고 지금 이게 보면 여기에 지금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저 책상에 있는 거는 나와의 어떤 관계에서 있는 거고 그리고 저 책상 위에 컵은 또 그 컵대로의 또 기준 그게 있는 거예요. 틀이 있고 저거는 또 옆에 그 이렇게 옮겨 놓고 옮기면 이제 노트와 얘가 있고 또 이 관계에 의해서 쟤를 저기다 이제 집어넣고 하는 이런 어떤 틀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한테요. 네, 이런 어떤 얘기들이 이제 그 머신러닝하고 연결이 돼서 되는 게 이제 앞으로 얘기다 거고요. 여기서 퀴즈. 우리는 이제 처음 태어났을 때 뇌에는 아무런 기준틀이 없을 거 아니야. 그냥 백지 상태일 거 아니야. 그럼 제일 먼저 그런 기준 틀을 만드는 그 대상이 뭘까? 무엇의 기준 틀을 만들까? 인간은. 가장 먼저 생성되는 기준 틀이요? 음, 엄마? 엄마, 보호자, 엄마 이전. 엄마 이전. 먹을 것, 그냥 그거 생존에 먹기 필요한 이전에. 것들?
기존. 기존. 나? 그렇지. 나랑 아. 존재에 대한 나라는 그 나라는 거, 그 나라는 그 지금 의식에 의해서 네. 나라는 네. 자의식이라는 네. 거는 한참 후에 생기는 거고, 네. 아, 나를 어떻게 매핑할까? 아, 자기 손을 물고 빨고 하면서 음. 자기 자신의 인식을. 그러니까 뇌에 네. 내 신체 이미지가 들어간다. 이렇게 그렇잖아. 이렇게 보면서. 그래야 내 팔인지 그리고- 내 다리인지 아, 이게 뇌가 어쨌든 이 몸하고 의사소통을 해야 되잖아. 네. 그러면은 뇌에 내 몸 지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팔을 뻗고 신체 지도가 있어야 된다. 아. 신상. 네. 신체 이미지가 뇌에 있어야 그다음부터 누가 꼬집으면 이게 그 뇌 여기가 아픈 게 아니라 뇌의 그 지도 부분에 고통이 있어서 느낌을 받는. 아, 그게 살짝 그 팔 잘렸는데 계속 이거 팔이 그게 달려서 아픈 환상사지. 환상통 것 환상사지라는 게 네. 그래서 그런 거야. 이미 지도는 있는데 팔은 잘라져 나가도 뇌에는 그 맵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막 이거 곧 사고 때 그런 트라우마 같은 거 느낄 때 없는 네. 막 아프다고. 맞아. 그래서 그 수술하고 미수인데 거기 아파서 이렇게 주무르고. 그래서 사실 오늘 얘기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 기준틀 그 레퍼런스 프레임에 대한 얘기가 대부분인데 그 레퍼런스 프레임의 그 정확한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솔직히 여러 뭐 문서도 보고 뭐 이렇게 영상도 보고 했을 때 정확하게 이게 떠오르지는 않았었어요. 오늘 근데 잠깐 교수님하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가 된 건 뭐냐면 그 내가 보는 어떤 그 사물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 공간도 지금 이게 실제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실제냐? 아니다. 이건 실제가 아니고 네. 내 뇌 속에 있는 이 지금의 실제는 이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다 색깔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맞아. 그렇죠? 그냥 무형의 존재들이 네. 있는데 내 머릿속에서 지금 그리고 있는 건지도 있어. 예. 이거 다 기억할 필요도 없는 거야.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걸 그려서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김민교 전임의 어떤 그 형상. 네. 그러면 이제 비슷한 사람이 생기면 이제 그거 비슷한 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네이밍을 다시 하고 하는 그런 어떤 기준을 하나씩 다 갖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물건을 봤을 때. 그러면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기준틀들 내가 막 계속 쌓는데 이 기준틀도 그 1차원적으로 쌓이는 게 아니고 계층화돼서 쌓여요. 그러니까 그 하위에 막 이런 선풍기 비슷한 것들이 막 여러 개 있는데 나중에는 이 선풍기 많은 걸 보다 보면 이제 선풍기 하면 이제 네. 어떤 선풍기는 보통 이런 모양이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씩 계층화돼서 상위 개념을 유추하는 이 기준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하는 것도 그렇고, 네, 오늘 그래서 정리하면서 배운 거는 이 기준틀은 내가 얼마나 그렇다면 이제 어렸을 때 좋은 어떤 사고를 하는 거는 뭐냐 하면 내가 얼마나 좋은 사물들, 좋은 현상들을 기준틀로 내가 기억하고 갖고 있느냐. 그래야지 그리고 명확하게 구분해서 그 분류를 명확하게 해서 갖고 있어야지 나중에 이것을 이제 유사한 것을 엮다 보니까 이제 뭐가 비느지 이렇게 하나가 이거는 얘가 아닌데 선풍기가 아닌데 얘 뭐지라고 해서 내가 새로운 개념을 부여할 수 이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는 이게 창의성. 그러니까 이 기준틀의 그 역순으로 하다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그 추상 개념의 기준틀도 난 있다고 보거든요. 언어적인 개념 기준틀 있잖아요. 그런 게 생겨서 이 밑에 것을 대신하고 근데 밑에 것을 대신해서 뭔가 이렇게 개념을 만드는데 기존에 없던 개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기준틀이 만들어지면서 내가 그걸 생각해내는 게 그게 창의력.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뭔가
이렇게 창조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내 이제 이 기준틀에 그거더라고요. 우리 내적 분석에서도 보면 그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분류 체계를 쫙 가지고 있는데 분류에 안 들어오는 놈들이 있는 거지 계속. 근데 뭔가 얘들이 계속 모여요. 모이는데 얘가 도대체 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지? 해서 이건 새로운 유형인데 해가지고 내가 네이밍을 하면 걔가 이제 그 새로운 그게 되는 거예요. 나만의 어떤 창의적인 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학습이라는 게 다 이런 원리로 지금 이 책에서는 다 그렇게 네. 표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학습도 그렇고 기억도 그렇고 예, 그 처음에 볼 때는 그런 기준 틀이 없을 거 아니에요. 생판 처음 보는 어떤 건물이 있다 그러면은 아무리 내 뇌를 1층, 2층, 3층, 6층까지 다 뒤져봐도 음, 그런 틀이 안 보여. 못 찾아. 그러면은 얘가 이제 뇌가 이제 신경을 쓰는 거야. 에너지를 들여가지고 그런 기준 틀을 만든다. 그 다음에는 그런 거 유사한 걸 보면은 거기에다가 약간의 변형이 일어난 부분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빨리 그런 형상이 머리에 기억이 되는 거지. 그 기억, 그러니까 개념도 그런 거지. 개념, 추상적인 개념, 뭐 민주주의다, 뭐 이 책에도 그런 음. 얘기가 나오는데 그 민주주의라는 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런 틀이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다 보면 그 틀이, 기준 틀이 하나 생겨. 그러면 이제 민주주의, 자유, 자본주의, 막 이런 것들이 연관된 개념들이 거기에 들러붙기는 훨씬 빠른 거죠. 그렇죠. 아예 없는 것보다.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게 지식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엄청 엄청나게 빠른.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내가 이런 기준툴이 있고 이 기준툴이 있어요. 이게 책하고 스마트폰. 근데 이 책하고 스마트폰이 이렇게 같이 있는 어떤 새로운 게 오고 새로운 어떤 지식이. 근데 새로운 지식이 나오는데 보통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다면 이것도 외워야 돼, 이것도 넣어야 돼. 근데 이게 전혀 새로운 예, 거니까 한참을 걸리지. 네, 이제. 이게 갖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여기에 둘을 연결하는 시냅스 하나만 딱 하면 바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축적해 놓고 잘 분류해 놓은 사람은 새로운 개념이 뭔가 새로운 뭐가 왔을 때, 얘가 이거하고 같은 유형이네? 딱 연결하는 시냅스만 하니까 순식간에 연결되잖아. 그러면 이게 바로 습득이 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는 이제 다른 어떤 얘를 위에 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게 이제 기준 틀이다라는 거고 그 기준 틀이 우리의 그 PJ 기둥에 계속 축적이 되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축적이 되고 그것이 아까 그 합의에 의해 가지고 결정하는 이게 이 책에 근데 거기에 이제 새로운 어떤 그 내용들 중에 이제 언어하고 이런 것들도 있고 한데 조금 그래서 내가 이제 보면서 이제 다른 거는 솔직히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칸트의 인식론하고 이거를 좀 연결해 볼 수 있을까 하고 한번 열심히 해봤거든요. 근데 교수님 이걸 연결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희한한 게, 뭐, 존 로크, 네네. 뭐, 데이비드 휴, 네. 이런 경험론자들이, 이 우리의 그 자아가 무엇이냐, 주체가 무엇이냐 한 얘기들이 그 사람들은 뇌를 들여다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상당히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가 결국은 경험론하고 대립 합리론을 통합한 인물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얘기를 다 이해하고 자기 이론을 펼친 거거든. 그래서 그 사물을 우리가 감각을 할 때 기본적으로 경험하지 않아도 사전에 경험한 게 없어도 시간과 공간이라는 형식은 기본적으로 인식을 한다. 그 공간이라는 건 위치잖아.
그러니까 우리 뇌가 위치를 기억하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건 학습 안 해도. 그렇죠. 그다음에 시간이라는 건 순서거든. 이벤트, 그 사건이 일어난 순서. 어떤 게 먼저 일어나고 어떤 게 뒤에 일어났냐. 그게 시간이야, 사실은. 시간이라는 게.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요즘에 시간을 흐르지 않는 네. 것 이런 책들도 보면은 이게 삭대적일 수밖에 없는 네. 거지. 일면 다른 사람은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되게 오랜만에 일어난 거로 생각하는데 나는 인식하기를 그건 되게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난 거다. 그리고 그 기간이 되게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도 그 주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어쨌든 순서에서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먼저 일어난 거와 뒤에 일어난 거의 사이의 순서는 시간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 시간과 공간이라는 거는 감각이 외부 세계를 인식할 때 그걸 작동하는 게 이 두 가지다. 어제도 내가 책 쓰다가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동영상을 봤거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테스트를 해. 얘들은 떨어져 본 적도 없고, 네. 여기 낭떠러지 떨어지면 죽는다라, 다치거나 죽는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는 애들이야. 언어도 안 되니까. 네. 불과 뭐 몇 주밖에 안 되고, 겨우 토들러라 이래. 기어다니는 애들. 이런 애들이 희한하게도 이렇게 테이블 장난감에다가 얘도 사실 안전하게 유리를 딱 아, 깔아놨어. 아, 근데 안 보이게. 근데 밑에는 이게 뚝 떨어져가지고 저 밑에 네. 그 차이가 이게 단차가 있는 것처럼 돼 있는 상자 위를 얘가 유리 위에서 기게 해. 그러면은 그 뚝 떨어진 데 가가지고는 안 가. 어떤 애도 안 가. 그러니까 아주 지능이 낮아서 멍청한 애들은 가겠지만 대부분의 애들은 여러 명을 수천 네. 명을 실험을 했는데 안 가. 거기서 딱 멈춰. 그리고 뒤돌아. 그리고 엉덩이를 이렇게 먼저 다리를 내서 어, 안전하게 가려고. 그건 조금 큰 애들이야. 근데 아주 어린 애도 그렇게 이렇게 단차가 생기면은 위험을 느끼고 와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공간을 지각한다는 거야. 네. 선험적으로 배운 적이 없어.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떨어져 봐서 다쳐서 아파서 하면은 그건 이제 네. 벌써 경험을 한 거잖아. 네. 근데 얘들은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애들이야. 근데 알아. 음. 근데 그런 그 공간 감각은 동물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갖고 실험을 했는데 사람은 정확하게 아는데 동물들 벌레도 알아. 자벌레도 이렇게 가다가 그 끄트머리 이렇게 책상 낭떠러지가 생기잖아. 그런 개미공으로 다 돌아서. 근데 그런 공간적인 거 말고, 그러니까 저도 어떤 영상 같은 거 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 같은 거에서 독이 있어가지고 한번 막 죽고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저희가 경험을 쌓아가잖아요. 뭐 예를 들어 보거를 그냥 먹었는데 누가 죽었다 눈앞에서. 근데 이제 그것도 좀 유전이 된다는 식의 그런 거 봤어요. 동물은 확실하게 유전이 되지. 왜냐하면 동물이 독초를 먹고 죽은 경우는 없거든. 그쵸. 그래서 근데 오히려 인간이 원시 시대에는 그랬을 거라는 거야. 동물처럼 네. 감각적으로 알아. 그러니까 DNA가 우리 생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독초는 안 먹게 그렇게 DNA가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문명화되면서 학습에 의해서 음식을 가려내는 범주화 기능이 생기면서부터 그런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도 그 산간지방에 사는 아주 원시 네. 부족들 있잖아. 네. 이런 사람들은 무슨 동의보감 안 읽어도 이게 약초인지 독초인지 아. 그냥 안다는 거예요. 찜찜하게 생겼으면 그냥 안 먹고 이게 왠지 모르게 본능적으로 먹고 싶지 않다. 그 몸의 DNA에 아. 이게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인식 능력이 생긴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거는 범주하잖아 벌써. 예. 시간과 공간이 아니잖아. 예. 이게 먹어도 돼, 안 해도 돼. 이렇게 구분할 줄 아는 클래시파이 하는 능력이 생긴 거잖아. 그거를 지성이라고. 지성이. 아까 시간과 공간으로다가 감각할 수 있는 능력은 감성. 거기에는 언어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지성 단계에 이르면은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아리스토텔레스는 10개의 범주를 얘기했고 칸트는 12개 범주로 우리가 인식한다 그랬는데 그건 논란의 여지가 많아.
그 12개 범주라는 게 상당히 인위적이라는 거예요. 네. 뭐 양이다, 뭐 질이다, 네. 뭐 양식이다, 뭐 이렇게 양태다 이런 식의 분류 기준이 있는데 그거는 상당히 자의적입니다. 왜냐면 지성이 들어가는 순간 언어가 개입되고 네. 언어는 인간만이 또 쓰잖아. 네. 근데 동물도 사실은 분별 능력은 있거든. 음. 그래서 그 지성도 이제 두 가지로 또 분류를 해. 동물처럼 그 타고난 직감으로 알아차리는 분별 능력. 그것도 범주란 범주하거든. 근데 인간은 그것도 있고 동물적으로 내가 알아서 이건 먹으면 돼, 안 돼. 저건 저놈은 무서워. 뭐 왜 뱀 보면은 왜 이렇게 네. 되는 거 있잖아. 음. 이런 거는 위험을 그냥 직감적으로 아는 거거든. 그런 거는 지성이지만 언어 없는 지성. 음. 근데 이제 개념화해서 무슨 얘기를 들었을 때 저거는 옳은 얘기야, 틀린 얘기야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그건 이제 언어화된 지성.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지. 최근에 안 그래도 경계선 지능 아, 네. 조사를 좀 음. 했거든요. 근데 경계선 데이터 만들었지. 네, 경계선 지능 이슈가 짱인데 경계선 지능을 가진 사람들의 이제 특징 경계선 지능 자체가 애초에 좀 최근에야 나온 이론 우리나라에서 네. 최근에야 나온 이론인데 이제 지적 장애가 이제 IQ 70 아래면은 그 70부터 해가지고 그 일반인과 지적 장애 사이에 있는 이 사람들도 사실상 일반적으로 그냥 분류를 하기에는 일반인들보다 좀 떨어져 있는 느린 학습자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분류나 지원도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뭐가 대두가 되면서 좀 사회적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분위기가 됐는데 이런 느린 학습자 경계선 지능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식에 대한 이제 추상적인 표현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지식을 일반화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덧셈 공부를 할 때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렇게 딱 알려주고 뭐 사과 같은 걸로 예를 들어 비유를 해서 그럼 3 더하기 4는 7입니다. 이렇게 딱 알려주면은 이제 더하기라는 게 어떤 거구나 하고 개념을 배우면은 다른 사람한테 이제 그러면은 뭐 5 더하기 5는 뭘까? 이렇게 물어보면 금방 대답을 하는데 그 친구들은 1 더하기 1은 뭐야 하면은 2 하는 것만 외우고 3 더하기 4는 뭐야? 7 하면은 7을 외우고 그러면은 2 더하기 3은 뭘까 하면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하기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는 없고 당장에 1 더하기 1, 2 더하기 2 이렇게만 해서 그런 친구들은 과잉학습을 해야지만 지능을 좀 더 일반인에 가깝게 끌어올릴 수 있다. 네. 엄청난 과잉학습이 필요하다. 그 이렇게 얘기를 사실은 이제 지능의 문제도 이게 정말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람 그렇게 된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뭔가 다쳐서 아니면 네. 어떤 아파서 근데 대부분은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아까 이분의 의론에 의하면 이건 나의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이분의 의론에 의하면 어렸을 때 그 많은 기준 틀이 있었어야 되고 네. 그 기준 틀을 이렇게 종합하고 종합하는 이런 훈련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충분히 되지 않은 게 아닌가 맞아요. 그런 리서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천적으로 그렇게 되는 사람들, 그렇게 된 아이들보다는 보니까 이렇게 방치됐거나 아니면은 약간 이제 무지한 어떤 거에 의해서 또 편향적으로 된 거죠. 내가 아직 말도 못하는데 막 영어만 가리킨다든지 뭐 그냥 그 개념을 이해해야지 뭘 하죠. 근데 유치원 그 보면 영어 유치원 가보면 네. 아니 지금 7살 되면 애들이 뭘 배우냐 6살 7살 배우면 애들이 뭘 배우냐면 진짜 유치원에서는 이제 그 개념도 배우고 되게 그 좀 높은 수준의 언어를 배워요. 6살 7살 되면. 네. 근데 영어 유치원 6살 7살 가면 뭐 what did it? what did it? 막 이런 거 하고 있어 이런 거. 아, 이거 뭐 애플 뭐 이런 A 애플 바나나 근데 그걸 사실은 되게 오래전부터 반복하는 거예요. 3살, 4살 때도 그것만 하고 있고, 파닉스라고 네. 그것만 하고 있고, 7살, 6살, 7살 됐는데도 그것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 많은 걸 이렇게 가져다가 생각하고, 그걸 기준틀에 넣어서 종합하는 이런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얘네는 그냥
진짜 1차원적인 것만 하는 아이들은 사실은 이런 그 초등학교의 교육이 딱 올라왔을 때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바로 1차원적인 것밖에 못하는 상황이 되겠죠. 이게 이거는 그냥 내 피셜이에요. 아, 내 피셜입니다. 아니, 저기, 사범대에서 네. 국어 교육과 다녔잖아. 네, 그 뇌과학 공부 안 해? 뇌과학이요? 뇌과학을, 뇌과학에 대한 공부 과정은 없었습니다. 명확하게 근데 그냥 저 때 지금은 어떤 과정에서 하는지 지금도 그렇다. 지금도 그렇다지. 뭐 지금 여기 얼마 졸업했다고. 아니, 교육 과정은 순식간에 바뀌니까 저는 왜냐면 그 독서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 층을 어느 정도 파악해오면 알잖아. 네. 네. 그리고 국어 선생님이나 하여튼 사범대 사대 교수님들이 뇌과학 공부하고 한다는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배우는 과정 보면은 이제 아이들의 발달 과정이라든지 막 아시잖아요. 막 비고츠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뇌과학이라기보다 그냥 어떤 교육학에 대한 그러니까 이 학생을 빠르게 하려면 발달 인지 이론. 발달인지 이론 해가지고 막 살짝만 조금 더 이제 옆에서 음. 보조자의 역할로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어려운 거 가르치면 당연히 못하고 너무 쉬운 거 가르쳐도 흥미 떨어지고 여기보다 살짝 높은 단계 이걸 가르쳐야 되느니 몇 살에는 무슨 단계가 있느니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데 사실 뇌과학에 대해서 배우는 과정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사실은 이런 교육과정 보면 발달심리학 뭐 어쩌고 이렇게 보면 심리에 집중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심리가 아니고 뇌의 어떤 형성 과정이잖아요. 그게 사람의 이거의 형성 과정이 아니고 뇌의 형성 과정이 사실 발달 과정인데 가장 이분의 책에서 저는 되게 이게 이분은 그 유물론자예요. 그렇죠? 거의 네. 물질에서 네.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 어떤 아이들의 정서가 이런 유물론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되게 그 감정이나 이런 것들로 애들을 교육하는. 근데 네. 감정적인 부분 필요하기는 한데 어쨌든 아이들과 라포를 형성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쨌든 면대면으로 아이들을 하는 맞아. 이거 필요하다 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는 뭐냐면 얘를 이해하고 맞아요. 그건 이해하고 얘의 발달 과정을 이해하면서 신체나 감정이나 이런 호르몬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그런 교육이 들어간다면은 훨씬 더 조금 더 근본적인 어떤 훈련을 시켜줄 수 있다는 거죠. 아이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근데 저도 이런 과정에 들어가면은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같은 얘기를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심리적인 그런 거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론적으로 배우거나 뭘 하거나 해도 솔직히 이제 직접 학생들을 만나서 하게 되면은 또 다르게 이제 내가 쌓아갈 수 있는 경험이 비고치키가 어쩌고 저쩌고 이것보다는 사실은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더 큰 부분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뇌과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지식을 어떻게 쌓아가는지 이런 원론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은 이제 아이들한테 내가 가르쳐 줄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교수학 방법을 가지고 가르쳐 줄지에 대해서 좀 더 구조적으로 교육과정 설계를 하는 데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거니까 심리적으로는 사실 면대면으로 쌓을 수 있는 게 저는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상담으로. 코치를 그냥 그렇죠. 기초 지식에 대한 거고 이런 학생을 어떻게 대할까 이거는 그냥 그런 수준인데 이거를 한다면은 이제 이 친구들을 내가 교육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계선 지능인 학생이 한 명 있다면은 이 친구를 보면 당황하게 되잖아요. 처음 보는데 갑자기 이해를 못하는 다른 애 다 이해하는데 얘만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알려줘도 모르겠대. 막 얘는 소외돼. 그런 거를 보면은 근데 이제 소외되는 걸 보면서 심리적으로 어떻게 해줄까? 선생님이 어떻게 해줄까? 이거는 되는데 교육과정적으로 접근하기는 초보 선생님 기준에서 물론 이제 원로 하신 분들은 탁탁 이렇게 하겠지만 어렵다는 거죠. 이제
초보 선생님 기준에서는 이 친구들 갑자기 만나게 되면은 너무 지나치게 똑똑하다든지 아니면 기준에서 벗어난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대할 때 아, 일반적인 수업 방식으로 안 되네. 얘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상황을 반드시 맞닥뜨리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과정이 좀 뒷받침이 된다면은 뇌과학 같은. 네, 이 친구들에 대해서 뭐 이 수업 시간에 함께 같이 하진 않더라도 뭐 영재반 뭐 그런 걸 나누더라도 뭔가 좀 더 접근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업할 때 뭐 프로젝트 학습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이 친구들한테는 좀 더 다른 프로젝트를 준다든지 뭐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한테는 좀 더 이제 기준틀을 많이 쌓을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추가적으로 내준다든지 이런 식의 접근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저도 생각해 보면은 이런 거를 배우기 전에 제가 만약에 뭐 임용이 됐다든지 뭐 해가지고 나가면은 좀 선험적으로 제가 경험적으로 체득하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만약에 책을 읽지 않고 하면은 한 뭐 5년에서 10년 정도 걸렸을 수도 있겠다. 그냥 맞아요. 그런 아, 네?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 무슨 아니야. 얘기 막 하려다가 마는 아까 전에 이제 박 대표님이 이제 아이들은 이걸 가지고 애들이 가르쳐야 된다고 하셨을 때 감정적인 걸 무시하시려고 들어서 그걸 해주셔. 감정을 근데 그 사실 네. 그 우리는 네. 그 너무 이 지금의 시대에 그 심리라는 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되면서 그 감정적인 부분들을 네. 달래주려는 부분들로 많이 간다는 조금 이렇게 물질로 보고 네. 우리의 어떤 그 감정이나 이런 것들조차도 다 물질로 일단 보고 그 물질로부터 그 원인을 한번 파악해보고 그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그 환경을 제공하거나 그런 부분을 제공해서 해결해 볼 것인가에 대한 조금 더 기본이 있는 음. 그런 접근들이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우울증이나 이런 거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 치료할 때도 기존에는 그 약물이나 아니면은 뭐 인지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이제 치료를 했었는데 요새는 병원에 가면은 그 머리에다가 씌워서 뇌파나 그치. 인지 자극으로 그 부분에 있는 걸 조금 무뎌지게 만든다든가 하는 식으로 치료를 맞아요. 하는 식으로 여기서 이런 거에서 맞춤해서 바꿔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감정적인 부분 이런 것들도 이런 유물론적 입장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는 있어. 근데 네, 그렇게 되면 네, 행복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쵸. 그게 그게 호모데우스에서 나오는 네, 그 신인류야. 네, 맞죠. 항상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이러면 또 저는 국가적으로 이 10개가 생각나요. 이제 행복을 만드는 게 진정 행복한 건가? 야, 그렇죠. 행복을 만드는 것조차도 모르는데 뭘 행복을 어떻게 알아? 그쵸? 음, 부작용 없는 마약을 계속 나눠주면 계속 전기 자극으로 계속 너는 행복하다, 너는 행복하다. 진짜 우울해지면 혼자. 나는 행복하다. 아니, 괜히 우울해지면 꽂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자 평소에. 있으면 알아서 해. 우울하다는 것 같지 뭐. 얘가 뇌파가 이렇게 그게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으면 알아서. 계속 웃고 있는 거야. 하하하 하하 이러면서 계속. 해피캡을 하나 발명해. 쓰고 있으면 얘가 인공지능 그 기능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내 뇌파나 뭐 혈압이나 이런 몸의 그 여러 가지 그 저기 작용들을 전부 얘가 센싱을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가장 적합한 뭐 도파민을 쏴주든지 네. 무슨 전기 자극을 주든지 알아서 얘가 반응을 해주는 행복하기만 한 거는 별로 엄청 행복할 것 같아. 뭔가 사람이 인생에 굴곡이 있어야 성장을 하듯이 우울함도 느껴야 되는데 이게 아니, 사춘기 때 우울함 나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 우리 시골에는 미친 사람이 되게 많았어. 아, 네. 그 미친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어. 맞아. 그러니까 미친 뭐 넘년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그냥 일상적으로 같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바깥에 사랑채에서 아궁이에다 이렇게 불을 떼고 있잖아. 그럼 지나가던 그래서 되게 미친 사람들은 옷을 두껍게 입어.
희한해. 막 여름에도 막 뚝뚝이 있고 추운가 봐. 그 내가 이렇게 불을 떼고 있는데 난 더워가지고 막 부채질하고 앉아 있는데 그 옆에 와 앉아가지고 불을 쬐. 그 미친 사람이. 네. 그러면 이제 내가 그 먹던 음식이나 이런 걸 같이 나눠주고 그러면은 그냥 거의 무표정하게 먹어.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한 8, 90%가 웃어. 해피해, 얼굴이. 그렇죠. 그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얼굴이 웃는 표정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행복하구나. 아,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 벌어지는 그 복잡한 일들 이렇게 고민 안 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행복해. 그러면 남들이 볼 때 자기하고 평가해서 이 사람은 미쳤구나 그러고 불쌍하게 볼지 모르지만 본인은 전혀 전혀. 세상에 불만도 없고 네. 해피하게 웃으면서 다니는 거야. 이렇게 주면 먹고 안 주면 말고 굶어 죽어도 해피해.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 저렇게 미치는 것도 괜찮아. 아니, 나도 잘 웃고 다니는데. 얼마 전에 최선의 고통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말하는 내용의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고통의 이면에 이제 그 행복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이 없으면 행복이 있을 수 없고 없으면 이제 그렇지. 고통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은 항상 빛과 그림자 같은 문제라서 행복은 상대적으로 고통이 있어야지만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걸 잘 극복해서 잘 사용하는 방법이 있기에 훨씬 더 현명하다는 이 책의 약간 주제 중 하나인데 그걸 보면서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서 행복이 과연 우리의 끝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 책을 가져와서 생각을 한다면은 그냥 고통도 가져와서 잘 사용할 수만 있다면 그것도 행복을 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 네. 행복이나 뭐 고통이나 네. 근데 사실 나는 이제 요즘 그 행복은 네. 그 되게 일상에서 되게 그 기쁘고 막 이런 거가 사실은 행복은 나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냥 그 일상에 이제 아침에 이렇게 딱 아침에 무덤덤하게 아, 그 무덤덤하게 그냥 그 아주 그 깨끗한 어떤 공기 속에서 이렇게 그냥 그 맑게 있는 그 상태가 이게 유지가 되는 그게 그냥 그런 감정이 오히려 행복이지 않을까 그냥 그 걱정이라는 부분들이 좀 이렇게 없고 이 그냥 그 자체가 좋은 거죠. 이렇게 맑은 공기도 네. 좋고 하늘도 좋고 네. 그리고 냄새도 좋고 뭐 이런 어떤 그 상황 그리고 만나는 사람도 다들 그냥 좋고 뭐 이런 이 상황인데 이 상황은 음, 유지가 될 수 있다면 유지가 안 되지. 네. 아, 그게 약물로 된다. 이게 뇌파로 된다면 그러니까 차분한 상태잖아요, 그냥. 완전히 그 네. 약물 중독이 되어가지고 취한 상태가 아니라면 네. 근데 그 취한 상태도 사실은 무감각해지거든. 맞아.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마약이 위험한 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일상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건강한 순간 이럴 때 행복감을 느끼잖아. 네. 이런 그 쾌감이라는 건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 감도의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또 행복해. 근데 이 마약은 인위적으로 이제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화학 물질이야 사실은. 네. 화학 물질을 뇌에다가 뿌려가지고 신경을 마비시키는 게 그래서 마약이거든. 그러면 처음에는 쾌감이 만약에 뭐 10으로 만점이라면 한 7점까지 갔어. 근데 마약을 똑같이 먹잖아. 네. 그 다음에는 6이나 5로 떨어져.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그 다음엔 또 4나 3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7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먹어야 돼. 양을 늘려야 돼. 주사를 더 맞아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중독이 돼가지고 그 양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괴롭고 막 그 머리도 몽롱해지고 막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금단 현상이 생기고 그러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럴 때 딱 책을 보면 이렇게 책이 이렇게 막 입체적으로 막 글씨가 막 들어오고 딱 이렇게
그 기분이 제일 좋아요. 그 차분한 마음의 상태. 그렇다면 나는 그러게 나한테 행복이라면 그 상태를 유지해 줄 수 있는 그치? 뇌파가 있다면 나는 한다는 거지. 저는 약물이 아니라요. 이건 사실 나는 너무 많거든. 등산할 때도 그런 걸 네, 느끼고, 그렇죠. 그다음에 악기 연주할 때 네. 이게 또 튜닝이 잘 돼가지고 소리가 네, 소리가 나는 대로 났을 때 깨끗하게 났을 때 그렇죠. 이게 쾌감이 쫙 네. 그 뭐야 도파민 같은 게 막 네. 분비가 된다고. 그리고 책 읽다가 네, 뭔가 이렇게 되게 고민스러웠는데 뭔지 쭉 깨닫는 순간 아, 그는 뭐 죽어도 좋아. 세상이 내 거 같이 네. 느끼고 막 이런 행복감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행복 기제를 내가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건 저절로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부적으로 나한테 주는 행복 기제라고 하는 거는 되게 시간도 짧고 지속성이 없고 오래 못 가. 그리고 그러니까 자극 그 술을 먹든지 아, 담배 네네. 피든지 이것도 다 그거 행복 기제거든. 그런 음. 것들이 일종의 약물에 의한. 근데 그런 거는 네. 그 지속 효과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이거 예전에 대학생 때 제가 되게 좋아했던 철학자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저서가 막 절망의 팡세랑 뭐 해 뜨기 전에 가장 어둡다 뭐 이런 거를 쓴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에 사실 우울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분은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행복에 집중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울감, 절망 이런 거에 집중을 해가지고 네. 이쪽을 좀 더 파서 분석을 해서 그 이제 뭐 저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해 뜨기 전에 가장 어떤 것처럼 이렇게 우울함이 있어야지만 행복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우울감을 분석하는 데 좀 더 집중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내가 무엇에